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미국의 한 평범한 투자자가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펀드에 넣어둔 100달러 중에 좀 빼겠다고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돌아온 답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신청한 금액의 14%, 100달러 빼달라고 했더니 14달러만 던져주고 나머지 86달러는 펀드 안에 그대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돈인데 내가 못 빼는 겁니다. 도망치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몰리니까 회사가 아예 출구에 빗장을 걸어버린 거죠. 블루아울이라는 운용사의 두 펀드에서 한쪽은 전체 지분의 40.7%, 다른 쪽은 21.9%가 동시에 환매를 신청했고요. 회사는 분기 한도 5%만 받아준다는 규정을 들이밀면서 신청액의 14%만 돌려줬습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요, 이게 2008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리먼 브라더스 시절 이야기도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자신 있게 가장 큰 목소리로 팔아온 상품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름은 사모대출, 영어로는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짜리 시장이냐면요.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오늘은 이 판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수수료로 배를 불렸고 지금 누가 14달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나스닥에 베팅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랑 연결되는 이야기인지 마지막에 분명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 상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봐야 해요. 시계를 2022년으로 돌려볼게요. 그해 월스트리트는 한번 크게 되었습니다. 시트릭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는데 은행들이 빌려준 돈이 시장에서 그대로 폭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그 빚을 받아줄 사람이 싹 사라진 겁니다. 은행들은 7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어요. 바로 그 순간 사모펀드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아폴로 같은 회사들이 그 폭탄이 된 빚을 헐값에 쓸어 담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연 30%의 수익률을 챙겼습니다. 30%요? 은행이 무서워서 못하는 대출을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그 대신 이자는 더 받겠다. 이 한 줄짜리 사업 모델이 사모대출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여기서 거인들이 진짜 영리한 한 수를 둡니다. 원래 이런 대출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큰 손들만 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블랙스톤, 아폴로, KKR, 에이리스, 블루아울 같은 회사들이 이걸 잘게 쪼개서 일반 개인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상품 이름은 상시 환매형 사모대출 펀드, 영어 약자로 BDC라고도 부르는 사업개발회사라는 형태였죠. 홍보 문구가요,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만 누리던 높은 이자를 당신도 받으세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 그러면서도 분기마다 최대 5%까지는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유동성. 손실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는 손실 제로라는 신화가 졸졸 따라다녔어요. 5년 내내 디폴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바로 이 손실 제로 신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사모자본 자문총괄 순하이나 신화할 때 하는 이 분위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8%의 디폴트율은 사모대출을 손실 제로라는 환상에서 좀 더 정상적인 신용자산으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사람들은 이 상품이 절대 안 깨지는 마법의 항아리인 줄 알고 돈을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데 이자는 훨씬 높은 세상에 없던 공짜 점심으로 믿은 거죠. 근데 공짜 점심이 어디 있어요? 그 청구서가 2026년에 한꺼번에 날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청구서의 첫 장에 적힌 이름은 메달리아입니다. 고객 경험을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2021년에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가 이 회사를 64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빚을 잔뜩 끌어와서요. 그런데 2026년 4월 토마 브라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회사를 채권자들한테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 토마 브라보가 날린 자기 자본만 약 5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51억 달러요. 거의 전액 손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메달리아가 한 해에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워낙 컸는데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은 그 이자를 감당하기엔 한참 모자랐어요. 버는 돈보다 갚을 이자가 더 많은 구조였던 거예요. 이게 굴러가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최대 채권자였던 블랙스톤이 던졌습니다. 그동안 메달리아는 이자를 현금으로 못 내니까 현물 이자라는 방식으로 버텼어요. 못 낸 이자를 현금 대신 원금에 얹어서 빚을 계속 키우는 방식이죠. 그야말로 돌려막기예요. 근데 블랙스톤이 이 봐주기를 더는 못 봐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빚을 빚으로 막던 게 막히자 회사는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건 메달리아 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바로 그 단어가 떡하니 있어요. 인공지능이요. 여기서 이 영상에서 꼭 챙겨가셔야 할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나스닥을 사상 최고가로 밀어올린 바로 그 인공지능이 동시에 이 사모대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힘이 한쪽에서는 주가를 띄우고 다른 쪽에서는 빚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사모대출 거인들이 지난 몇 년간 가장 사랑한 대출처가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가 들어오잖아요. 한번 고객을 잡으면 잘 안 떠나고요. 그러니까 빚 잘 갚을 거라고 본 거죠. 실제로 사모펀드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회사 1,900곳 이상을 4,4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 사들였어요. 지금 사모대출 전체 자산의 20%에서 25%가 소프트웨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그 중에서 약 469억 달러어치의 소프트웨어 관련 빚이 부실 상태에 빠져 있어요. 469억 달러요. 그리고 이 빚의 상당 부분이 머지않아 만기를 다시 연장해야 하는 이른바 만기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갑자기 멀쩡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흔들릴까요? 바로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부분 좌석제로 돈을 벌었어요.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사람 수대로 사용료를 매기는 방식이죠. 회사 직원이 100명이면 100개 좌석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이 모델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일하면 좌석수가 줄어들거든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자율 에이전트가 좌석 기반 과금 모델 자체를 위협한다고 표현합니다. 고객 지원, 사내 교육, 구매 업무 같은 영역이 특히 위험해요.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갈아 끼우는 순간 소프트웨어 회사가 받던 좌석값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매출이 줄면 빚 갚을 능력도 줄고요. 여기서 진짜 잔인한 역설이 완성됩니다. 사모대출 거인들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안정적이라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안정성을 인공지능이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인공지능 충격이 본격화하면 사모대출 디폴트율이 지금의 2배인 9%에서 1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말, 영어로 사스포칼립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등장했어요. 디폴트율이 2배가 된다는 건요. 손실 제로 신화가 완전히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자, 신화가 깨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돈을 빼려고 하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상품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드러나요. 분기마다 5%씩 언제든 뺄 수 있다던 그 유동성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펀드가 빌려준 돈은 7년짜리, 10년짜리 장기 대출이에요. 한번 빌려주면 만기까지 꽁꽁 묶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만든 펀드는 분기마다 빼갈 수 있다고 광고했어요. 들어간 돈은 묶여 있는데 나가는 문은 열어둔다. 이게 애초에 양립이 됩니까? 안 돼요. 평소에는 빼는 사람이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시에 문으로 우르르 달려가는 순간 펀드는 절대 그 돈을 다 못 내줘요. 장기 대출을 당장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게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2026년 들어 이 뱅크런이 진짜 현실이 됐어요. 블랙스톤의 간판 사모대출 펀드 비크레드에는 1분기에만 환매 신청이 37억 달러나 몰렸습니다. 전체 펀드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로 원래 한도인 5%를 훌쩍 넘긴 거예요. 블랙스톤은 한도를 7%로 끌어올렸고 그래도 모자라자 블랙스톤이 2억 5천만 달러, 임직원들이 1억 5천만 달러를 직접 털어넣어 4억 달러로 신청액을 다 막아줬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임직원 사비까지 동원해서 환매를 막아준 거예요. 좋게 보면 책임감이죠. 근데 뒤집어 보면요. 그렇게라도 막지 않으면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펀드의 부실채권 비율은 1분기에 사상 최고인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아직 출구로 안 달려간 사람들이 들고 있는 펀드 가격은 진짜일까요? 사모대출의 가장 큰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펀드들은 자기가 빌려준 빚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안 매겨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만든 모델로 장부 가격을 매깁니다. 이른바 모델 평가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랑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파워스쿨이라는 회사의 빚은요. 회사가 부실에 빠졌는데도 장부에는 액면가에서 겨우 1.2%만 깎인 가격으로 적혀 있었어요. 멀쩡한 가격표를 떡하니 붙여둔 거죠. 시장이 실제로 매기는 가격이랑 펀드 장부에 적힌 가격 사이에 거대한 틈이 쩍 벌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환매가 몰려서 펀드가 진짜로 자산을 내다 팔아야 하는 순간 그 틈만큼 숨겨진 손실이 한꺼번에 와르르 드러나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발 물러서서 보면요. 이 구조가 어딘가 나직지 않으십니까? 팔기 어려운 자산을 잘게 포장해서 마치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한테 판다. 그리고 시장가가 아니라 자기들 모델로 가격을 매긴다. 이거요. 2008년 금융위기의 설계도랑 정확히 같은 뼈대예요. 그때는 팔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을 잘게 쪼개 포장했고 지금은 팔기 어려운 기업대출을 펀드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포장지만 바뀌었지 내용물의 원리는 똑같아요. 묶여있는 걸 안 묶인 것처럼 파는 것, 위험한 걸 안전한 것처럼 파는 것. 그러면 호구는 누구일까요?
손실 제로라는 말을 믿고 분기마다 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에 혹해서 노후 자금을 넣은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정작 출구가 필요한 순간에 신청액의 14%만 손에 쥔 바로 그 사람들이요. 더 얄궂은 건 수수료 구조예요. 거인들은 그동안 운용 수수료와 성과 보수를 꼬박꼬박 알뜰하게 챙겼어요. 자산이 부실해지든 말든 돈을 굴리는 동안 수수료는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모델로 장부 가격을 높게 매겨두면 그 부풀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갈 수도 있어요. 위험은 개인이 다지고 수수료는 운용사가 챙기는 구조. 이게 미국의 일부 매체들이 사모대출을 두고 도대체 누가 이 판을 설계했고 누가 돈을 벌었나라고 집요하게 캐묻는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미국 사모대출 펀드 이야기가 왜 한국에서 나스닥 보는 우리랑 연결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더 이상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모대출 상품이랑 비슷한 구조의 해외 채권형 펀드, 고수익 대체 투자 상품이 한국 시청자들한테도 점점 더 많이 권유되고 있어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 안정적인 분배금이라는 달콤한 문구로요. 오늘 보신 구조를 기억하신다면요. 그런 상품을 권유받았을 때 딱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든 자산이 정말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가격표는 시장이 매긴 것인가? 아니면 파는 사람이 자기 모델로 매긴 것인가? 이 두 질문이 오늘 영상에서 챙겨가실 평생 써먹을 렌즈예요. 둘째, 신용시장은 결코 주식시장과 따로 놀지 않아요. 사모대출에서 진짜 큰 사고가 터지면 그 충격은 절대 그 시장 안에만 얌전히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인들이 손실을 메우려고 다른 자산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 그 매물 폭탄은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자산부터 덮쳐요. 그게 바로 고평가된 기술주, 나스닥입니다. 신용 경색이 오면 시장은 위험한 것부터 던지는데 레버리지가 걸린 자산일수록 그 충격을 몇 배로 두들겨 맞아요.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소프트웨어 대출을 무너뜨리는 인공지능 충격이랑 나스닥을 띄우는 인공지능 열풍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 면만 보고 환호할 때 우리는 다른 쪽 면이 쓱 그어나가는 칼날을 놓치게 돼요. 오해는 마세요. 사모대출 시장 전체가 내일 당장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인들은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들고 있고 블랙스톤만 해도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시장이 그대로 정상화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손실 제로라는 신화에 금이 쩍 같다는 것, 그리고 그 금을 따라 어디까지 균열이 번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예요. 누군가 당신한테 높은 수익이랑 쉬운 환매를 동시에 약속한다면요. 그 둘 중 하나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묶여있는 걸 안 묶인 것처럼 파는 모든 상품에 오늘 배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팔 수 있는가? 가격은 누가 매겼는가? 시장은 헤드라인만 읽어주는 곳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헤드라인 뒤에 숨은 구조를 누가 설계했고 누가 호구가 되는지를 한국어로 같이 파고드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 구조를 함께 읽어갈 분이라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두세요. 다음에도 남들이 못 보는 칼날의 뒷면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